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의 3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공연계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아동복지에 관한 일을 하고 있죠. 학창 시절부터 연극과 뮤지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제 손으로 전 연령대가 사랑할 수 있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영국으로 건너갔죠. 지금 남편을 만난 것도 영국에서였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왔던 남편과 우연히 같은 건물에서 새들어 살고 있었죠. 남편은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공연에 대한 저의 열정을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사실 제 꿈을 이야기하면 다들 언제 이룰 수 있겠냐고 하거나 현실도 모르고 꿈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영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하나뿐인 언니는 제게 어릴 때와 다름없이 뇌 속이 꽃밭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니 진짜 존경스럽다. 의외로 세상에는 그런 사람 잘 없더라고. 무슨 존경까지. 유난이야, 그거. 저는 남편의 말에 얼굴에 열이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저를 존경한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었죠.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말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단어였나. 아마도 그 순간이 제가 남편에게 마음을 열게 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만난 저희는 남편의 귀국과 동시에 인연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 유명 컴퍼니에 입사한 뒤로 우연히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죠.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안 사업의 일종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과는 영국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만난 저희는 친구에서 점차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 커다란 재앙이 떨어졌어요. 그날은 컴퍼니에서 새로운 극을 올리는 전날이었어요. 마지막 확인까지 마친 저는 늦은 시간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보였죠. 속도가 꽤 빠르더라고요. 거기다 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꼭 음주운전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몸을 피했지만 차는 제가 피한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어디론가 피하고 싶었지만 길이 없었어요. 차는 그대로 제게 돌진했고 그대로 의식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정신이 들었던 것은 사고가 난 지 3일이나 지난 후였어요. 저를 그렇게 차로 친 사람은 그대로 도주해서 아직 잡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사고 소리에 뛰어나온 노부부 덕분에 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했죠. 다리에 장애가 남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재활을 통해서면 등산만 아니면 걷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것에 있었어요. 자궁을 비롯해 난소를 심하게 다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세상에 저 혼자가 된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휴지를 꺼내 제게 건네주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적어도 셋은 낳아 키우는 것이 로망이었죠. 남편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가능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애들 키우려면 돈 많이 모아야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제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뇨. 저는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죠. 급기야 오진일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함이 없었죠. 달라질 것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던지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고 저를 이렇게 만들고 도망친 그 운전자를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지치면 누워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고요. 나중에는 울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고 그러다 제 몸속에 있는 수분이 거진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울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묵묵하게 견뎌주었죠. 며칠을 그렇게 보낸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곁에 있어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죠. 헤어지자니? 우리가 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내 꼴을 보고도? 네가 어때서 재활 열심히 하면 걷는 데는 아무런 무리 없다고 하시잖아. 나 기다릴 수 있어. 나랑 같이 하자. 내가 옆에서. 너 미쳤어? 나 아이 못 낳는다잖아. 불임이라고. 너랑 나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없다는 말 다 들었으면서 왜 그래?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제 양팔을 붙들고는 저와 눈을 마주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자신이 없었지만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제게 자신을 똑바로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때서? 내가 아이 낳고 싶어서 너랑 결혼하냐? 앞으로 내 시간 속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어. 아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게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건데?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도 단호하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딱 하나를 물었죠. 너희 아버지는?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제 질문에 남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당사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받아들인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 일이 있고 한동안 남편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죠. 저는 이대로 우리 사이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저는 퇴원을 했고 집으로 들어갔죠. 병원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언니가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숨도 못 쉴 정도로 강하게 앉혀주더니 출근한다는 말만 남기고 나가더군요. 어머니는 저만큼 언니도 많이 울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어머니가 병원에 가져오셨던 그 많은 보양식들 다 언니가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언니와는 늘 싸우기만 했는데 이런 날도 있구나 싶었어요. 퇴원 이후 저는 한동안 꾸준하게 재활훈련에 집중했어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오로지 재활에 사활을 건 사람처럼 행동했죠. 그와 동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요. 집에서는 갑자기 무슨 사회복지사냐고 하셨지만 저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고통받는 아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열을 올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재활센터에 나타났어요. 당연히 저는 다른 볼 일이 있다고 생각했지 저를 보러 왔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더 이야기할 게 남았던가? 많이 남았지. 할 말. 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 좀 내줘. 저는 누구기에 저를 만나고 싶어 하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시간을 내달라는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했죠. 그날 저녁 저를 데리러 온 남편은 한 호텔의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개인실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죠. 저는 왜 이런 곳으로 저를 데려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얌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곧 문이 열리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과 꼭 닮은 백발의 시아버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아무런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오느라 고생 많았다는 시아버님의 말에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더듬거리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몸은 좀 어때? 요즘 재활훈련이 한창이라고 하던데 많이 힘들지?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셨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한참 동안 뚫어져라 바라보셨어요. 방에는 침묵이 흘렀죠. 저는 바늘방석에 앉아있다는 기분이 이런 것인가 싶을 정도로 불편하고 거북했지만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가만히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편한 침묵은 직원이 차를 내오고 나서야 흩어질 수 있었어요. 차를 한 모금 하신 시아버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 들었다. 사실이냐? 네,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냐? 저 녀석이 모자라? 시아버님은 대뜸 제게 남편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 말씀을 꺼내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터라 저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고 답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남자가 생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기가 찬 상황이 딱 지금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것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께서는 허둥거리는 제 모습을 보시고야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결혼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재활이야 하면 그만이고 저 녀석이 말한 이유라면 더더욱 말이 되질 않아. 네가 자식 낳으려고 우리 집 식구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왜 신경 써? 하지만 이 사람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나보다도 옛날 사람이야? 나는 장남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그게 다 뭐라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 그러니 아이 문제라면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거라. 다정하지만 엄한 말투로 말씀하시는데 괜히 그 속에서 위로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면서 상견례 날짜부터 빨리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고 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당장이라도 예식장을 잡을 기세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못마땅하신지 시아버님께서 바로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바보 같은 놈! 하나뿐인 결혼식이다. 아직 재활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혼식이야? 네 녀석은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아버지도 좋게 말씀하셔도 될 일을 왜 꼭 그렇게 역정을 내세요. 미안해. 내가 그냥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 우리 천천히 너 재활 끝나면 그때 결혼식 올리자. 시아버님께서는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고 잘 지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에는 좀 더 편한 자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재활훈련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함께 있어 주었죠. 그러다 해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지만 시아버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장난스럽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몇 걸음이지만 걷는 것도 가능해지면서
저는 더 악착같이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넘어가면서 저는 드디어 제 발로 걷는 것이 가능했죠. 물론 조금의 장애가 남기는 했지만 천천히 걸어가면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사이 상견례까지 마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당연히 시아버님께서는 귀찮다고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무조건 모시고 살겠다고 주장했죠. 신혼인데 둘이서 지내면 될 일을 뭐하러 이 늙은이랑 산다고 고집이야. 나도 자식들 다 치우고 좀 편하게 살아보자. 아버님,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쓸쓸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랑 같이 바둑도 두고 마트도 다니면 좋잖아요. 좋기는 무슨 귀찮기만 하다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시아버님께서는 제발 좀 나가 살라고 하셨지만 저는 무조건 시아버님과 살겠다고 버텼죠. 결국 시아버님께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포기하셨고요. 남편은 내심 나와 살기를 바라던 눈치였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시아버님께서 반대하시는데 꼭 들어와 살아야겠냐고 말이죠. 혹시 맏며느리라는 자리 때문이냐고 묻는데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아버님이 좋아서 그래. 그래서 아버님이랑 살고 싶어. 그런 이유로는 부족해? 아니, 고전적인 표현이기는 해도 며느리들은 시라는 글자 들어가는 것은 다 싫어한다고 하던데 자기는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지. 나는 아버님이랑 같이 살 거야.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주실 텐데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남편은 확실히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말에 저 역시도 웃음이 터졌죠. 시아버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즐거웠어요.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한 저는 퇴근하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시아버님과 바둑을 두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바둑을 할 줄 안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셨던 시아버님께서도 연달아 패배를 맛보시고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바둑판을 노려보실 정도였어요. 시아버님께서는 공연 쪽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들었는지 호텔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으면 꼭 저를 데리고 가기도 하셨어요. 제게 있어서 결혼 생활은 정말이지 즐거운 순간들 뿐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를 예뻐해주는 두 남자가 있었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의 소중한 순간들은 동서가 들어오면서 와장창 깨어지고 말았죠. 서방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처음 집으로 데려올 때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잘해줄 자신이 있었어요. 서방님께서는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하면서 서로 통하는 점이 많다고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딱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말을 좀 차갑게 하는 편이라고 하면서 나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성향이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처음 동서를 만날 날을 엄청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서방님의 말씀처럼 차가운 이미지가 있기는 했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처음 보셨을 때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날따라 말수가 없으셨죠.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침 한 번 하신 적이 없으셨던 터라 저는 고개만 갸웃거리고 있었죠. 동서가 간 뒤 저는 시아버님께 슬쩍 물었어요. 새 며느리 보시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뭐가 있어. 다 지들 짝 찾아 잘 살면 그뿐이지. 아까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놀랐어요. 어디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으세요? 시아버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저 역시도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요. 하지만 서방님의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시아버님께서도 너무 급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정도였죠.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양가 허락도 다 받았는데. 그래도 무슨 번개불에 콩 굽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그래. 사실 장모님께서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장모님께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만약에 갑자기 악화되시면 어떡해. 남편과 저는 많이 편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서방님께서도 정확한 병명까지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시아버지께서는 그럼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죠. 결국 서방님께서는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아마 그렇게 정신없는 결혼식 준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방님과 동서는 집으로 인사를 왔어요.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사왔더라고요. 저는 스카프와 파우치를 받았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명품 브랜드의 제품이었거든요. 특히 파우치는 얼마 전 복지관에 일하던 동료가 꽤 비싸게 줬다고 자랑하던 파우치였기에 가격을 알고 있었거든요. 면세점에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60만 원은 하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과한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닌가 싶었죠. 거기다 제 행동 반경이라고 해봤자 복지관이 전부인데 그곳에 하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동서가 눈치를 챈 것인지 제게 물어보더군요. 형님, 마음에 안 드세요? 좋아하시는 얼굴이 아니신데요. 어? 무슨 말이야. 마음에 쏙 드는걸? 저는 혹시나 얼마 하지도 않는데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나라에서나 비싸지 해외 나가면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고 다니세요. 전곡을 찔린 저는 잘하고 다니겠다고 말하며 웃고 넘어갔죠. 저녁만 먹고 일어난다는 서방님의 말씀에 저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일을 봐주시는 이모님께서 준비를 다 해두신 덕분에 접시에 덜기만 하면 되었죠. 곧 동서도 따라 들어오더니 돕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동서에게 국과 밥을 담아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형님. 여기 이 그릇들 다 어디 제품이에요? 너무 촌스럽다.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그릇을 수집하셨다고 하셔서 집에 식구가 많은 날에는 돌아가면서 쓰고 있거든. 그럼 다음에 제가 제대로 된 것들로 좀 챙겨볼게요. 너무 올드해요. 맛있는 음식은 예쁜 그릇에 담아야 하는데 너무 맛없어 보여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가장 아끼시던 그릇이라서 시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릇이니 다른 곳에 가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했죠. 동서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어른들의 취향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렸죠. 저는 버릇없는 동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잠시 고민이 되었지만 우선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쉬지 않고 계속 투덜거리기만 하더라고요. 동서, 그릇 이야기는 그만 좀 하지 그래?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닌데 왜 그래?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역정내세요 갑자기? 그리고 형님 말씀처럼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좀 중얼거린 게 무슨 대수라고요? 역정이라니. 그릇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이야. 곧 아버님 들어오실 텐데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동서는 뭐라 한마디 더 할 것처럼 하더니 금방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제게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불임이세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동서?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더러 형님 앞에서 조심하라고 하던데 진짠가 싶어서요. 애는 원래 싫어하셨어요? 그랬으면 타격은 별로 없었겠다. 저는 제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동서는 그런 것쯤은 보이지도 않는지 아무렇지 않게 제 불임에 대해 떠들었어요. 도대체 그 사실이 제게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인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어요. 동서, 거기까지 하지 그래? 그런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단순한 사실 확인뿐인데 그게 왜요? 동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속의 악의를 고스란히 느꼈어요. 순진한 척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동서와 잘 지내보겠다는 생각을 바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이 상황이 재밌나 봐. 그래,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사실 확인하고 싶다며. 이제 됐지? 제가 순순히 대답을 하자 동서는 김 빠진 얼굴을 하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너무나도 불쾌한 기분이 온 몸을 기어다니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식사가 마치자 동서는 내일 출근이 있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서방님께서는 뒷정리는 돕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회사에 급히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는 가버렸죠. 도망치듯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소금을 뿌렸답니다. 동서의 만행은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제 속을 뒤집을 작정을 한 사람처럼 행동했죠. 시댁에서는 제사를 집에서 지내셨어요.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한 제사가 바로 시어머니의 제사였죠.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상에 올라갈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전화로 반차를 쓴다고 하던 동서는 저녁이 되어서야 나타났죠. 반차를 받아뒀는데 갑자기 일이 꼬여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전화를 주거나 카톡을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럴 걸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이모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라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동서의 반응을 보고 있자니 너무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동서의 모습에 이모님도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으셨죠. 하지만 동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사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물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고기 산 적이 있는데 왜 다른 산적을 만들었느냐, 과일은 왜 저렇게 많이 샀느냐, 누가 먹는다고 이렇게 낭비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정말이지 잠시도 입을 쉬지 않더군요. 저는 하나하나 대꾸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에 아예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서의 마지막 말에는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형님이 애 못 낳으시니까 앞으로 이 제사 다 우리 애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돌아가시면 그 제사까지 전부? 세상에, 우리 애들이 무슨 죄라고. 동서, 진짜 듣고 있으니까 아주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알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 들먹이면서 제사 이야기는 왜 하는데?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아니,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제사를 1년에 몇 번이나 지내야 한다니. 우리 애들 불쌍해서 그러죠. 누가 서방님더러 제사 가져가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 그럼 누가 받아요? 형님은 자식도 못 가지는데. 형님이 가져가셨다가 결국은 다 우리 애들한테 올 거 아니에요. 저는 당장이라도 동서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저번부터 계속해서 제가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시는 시아버님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밖에서 들어보니 가관이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동서는 시아버님의 등장에 허둥거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시아버님의 시선은 동서에게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작은애, 아주 입에서 내뱉는 말이 어이가 없구나. 윗사람한테 해도 될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지. 어디서 경우도 없이 아무 말이나. 내가 언제 너더러 제사 지내라고 했니? 아직 나 안 죽었다. 아버님, 그런 말이 아니라요. 됐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내기에 큰애한테 말 함부로 하는 거 들리면 그때는 각오하는 게 좋을 게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 기분이 어떨지 생각을 좀 하고 하거라. 그리고 큰애, 너도 마찬가지야. 가르칠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야지. 시아버님의 말씀에 동서는 입을 대발로 내밀고는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무시하고는 시아버님께 죄송하다고 고개만 숙였어요. 서방님과 남편 역시 밖에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는지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서방님은 목까지 붉게 물들어서는 동서에게 다가와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하고는 상부터 차리라고 말했죠. 그날 서방님과 동서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동서는 시댁에 전화 한 번 하질 않더군요.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나. 주말도 아닌데 서방님께서 동서를 데리고 집에 왔더라고요. 저녁 시간도 훌쩍 넘긴 시간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서방님께서는 제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고 있는데 동서가 대뜸 시아버님께 축하해달라고 말했어요. 축하라니? 뜬금없이 집에 와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승진이라도 한 게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 서방님께서 자꾸만 말을 멈추자 동서가 활짝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7주라고 하네요. 동서의 말에 저는 왜 서방님께서 제 눈치를 보며 말을 망설였는지 단번에 이해했어요. 축하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신경 쓰이셨던 것이겠죠. 저는 그런 서방님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시아버님께서 잠시 동서를 바라보시더니 말을 잊으신 것처럼 보였죠. 이제 약 8개월 있으면 아버님께서 할아버지가 되시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그럴 리가. 축하한다. 어디 불편한 것은 없고?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디? 동서는 준비해온 초음파 사진을 내밀면서 우쭐하듯 말했어요. 아기 집이 2개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쌍둥이에요, 아버님. 저와 남편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쌍둥이라니 2배로 축하할 일이었죠. 동서가 얄밉게 행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동서는 제 축하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아버지께 초음파 사진을 선물한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컨디션 관리 잘하라고 하시고는 축하한다는 말을 또 건네셨죠. 동서가 가고 나서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는데 초음파 사진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솔직히 괜찮아졌다고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동서의 초음파 사진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저와 결혼한 이후로 남편은 평생 아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서방님께서 느끼시는 저런 벅찬 감동을 모르고 살아야겠죠. 그때였어요. 시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많이 신경 쓰이지? 짧은 말씀이셨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너무 잘 아는 저는 차마 부정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잠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제게 손을 내미셨죠. 그리고는 잠시 토닥거려 주시고는 제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다. 아직 너랑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려고. 그네야, 만약에 말이다. 너희 부부가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직접 하고 싶었다. 저는 깜짝 놀라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사실 작년에 지나가는 말로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시아버님께 직접 말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저부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잊고 살았으니까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자 시아버님께서는 두 사람만 원한다면 입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눌러 참고 의논해 보겠다고 말했죠. 밖에서 듣고 있었는지 남편이 웃으면서 입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말해 주었어요. 남편과 시아버님께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엄마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더군요. 그래서 정식 기관에 가서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죠. 입양 절차라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쉽게 결정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저희 부부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성심을 다해서 서류를 준비했답니다. 그 사이 동서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가고 있었죠. 애들이 언제까지 크려고 이러는 건지 숨쉬기 힘들어서 죽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짜증나. 진짜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하고 그냥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산딸이 다가오자 동서는 짜증이 늘었더군요. 동서란 사람도 한결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출산 준비했다고 이것저것 사들인 것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 신발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언니에게서 들었던 말인데 태어날 아기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튼튼하게 자란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쌍둥이에게 어떤 것을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신발을 사주면 되겠다 싶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방문해서 예쁜 신발을 골랐답니다. 아이 용품들이 다들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선택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죠. 다음날 저는 한껏 들뜬 마음으로 신발을 들고 동선의 집으로 향하는데 서방님께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어서 병원에 왔다고 말이죠. 방금 수술을 마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저는 차를 돌려서 시아버님을 모시고 동서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방금 태어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정신없이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서방님께서는 싱글벙글 눈으로 꿀이라도 뚝뚝 떨어질 기세였어요. 동서는 어때요? 괜찮아요? 새벽에 진통이라니 많이 놀랐겠어요. 생각보다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 빼고는 괜찮아 보여요. 지금은 아프다고 짜증이에요. 잘 챙겨줘. 얼마나 아프겠어. 귀찮다 생각 말고.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애들 엄마는 장명소에 이미 넣어놨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동서에게 고생했다고 전해달라고 하시고는 제게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동서를 보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지만 한참 아픈데 시댁 식구가 반갑게 보이겠냐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조리원에서 나온 뒤에 봐도 된다고 하셨어요. 서방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저는 동서에게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고는 시아버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동서가 조리원에서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은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었어요.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371을 챙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서는 그런 것을 좀 챙기는 모양인지 371이 지나면 오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서방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진을 보면서 꾹 참았죠. 371이 지나고 저는 미처 주지 못했던 신발 선물과 동서가 평소 좋아했던 음식을 싸들고 집을 찾았어요. 쌍둥이들을 돌보는 일이 만만치 않았는지 동서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죠. 진짜 밤에 쉬지도 않고 울기만 울어서 미치겠어요. 하나 울기 시작하면 다른 애도 울고 진짜 잠 좀 푹 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도 낮에는 아버님께서 도우미 이모님들 보내주셔서 좀 살만하지 않아? 몰라요. 저는 밤에 잠을 좀 더 자고 싶은데 진짜 우유도 시간 맞춰 계속 줘야 되고 쌍둥이다 보니까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동서를 다독이고는 준비했던 선물을 내밀었어요. 동서는 이게 뭐냐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죠. 저번에 보니까 애들 신발이 하나도 없더라고. 신발 사주면 애들이 튼튼하게 큰다고 해서 샀는데 줄 타이밍을 놓쳤네. 동서는 선물과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소리날 정도로 제 손을 쳐냈어요. 정말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 역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이 잡히질 않았죠. 선물? 형님, 제정신이세요? 세상에 재수없게 어디서 선물을 내밀어요, 내밀기를. 뭐? 재수가 없어? 지금 동서 뭐라고 말했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선물이라니. 그것도 신발을. 왜요? 우리 애들도 몸에 무슨 장애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싶으셨나 봐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들 건강하라고 사준 신발인데 거기서 내 이야기는 왜 나오는데. 형님처럼 몸에 문제 있는 사람이 준 신발이 좋은 의미를 가지겠어요? 진짜 어떻게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올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평소였으면 동서에게 소리라도 질렀을 텐데 바닥에 떨어진 선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럴 마음조차 사라졌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신발을 주워들었어요. 당장 저 재수없는 물건 들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소름 돋아. 오늘 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러시든가. 당장 안 나가요? 동서는 코웃음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집을 나왔죠. 집으로 차를 몰던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는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조수석에 올려둔 신발을 손에 쥐니 그때부터 눈물이 터졌어요. 재수없다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대못이 되어 박히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눈물로 씻어보내고 저는 화장을 고친 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언제 온 건지 잔뜩 화가 난 얼굴의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언제 왔냐고 밝게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혹시 입양 결과가 불가하다고 나왔나 싶은 생각에 급히 남편에게 입양 연락이 왔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일로 이렇게 나오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제 등을 토닥거리기만 했어요. 그네 왔으면 들어와. 방에서 저를 찾는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방으로 들어가니 외출 준비를 하신 시아버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처럼 잔뜩 화가 나 있으셨죠. 아버님 찾으셨어요? 급히 어디 나가세요? 제가 운전할까요? 너 지금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 작은 애한테 다녀오는 길이냐? 저는 시아버님의 눈치를 보며 아이들을 보고 올 생각으로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시아버님께서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시아버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죠. 시아버님께서는 제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역정을 내셨어요. 아버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서 일은 무슨...
내가 들은 말이 있다. 당장 솔직하게 말 못해? 저는 그제야 아이 방에 있었던 이모님들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꽤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과 연락이 닿아서 잠시 아이를 맡아주기로 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났죠. 저는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동서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두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만 있던 시아버지께서는 당장 동선의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시한폭탄 같은 시아버님을 도저히 모시고 갈 수가 없어서 화가 좀 가라앉으시면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시아버님께서는 당장 앞장서라고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신 시아버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저는 결국 다시 동선의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시아버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도착하자마자 아버님께서는 거침없이 집으로 들어가시고는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동서는 아이들 보러 오셨냐고 말하며 제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았죠. 아버님, 잠시만요. 애들이 이제 막 우유 먹을 시간이라서요. 제가 금방 데리고 나올게요. 일 없다. 애들 우유는 저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작은 애 너, 큰애한테 할 말 없냐? 동서는 저를 힐끔 보고는 아무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할 말이 없어? 큰애가 준 선물을 내팽개치고 윗사람한테 재수가 없단 말을 그렇게 내뱉었으면서 할 말이 없어? 너 진짜 큰일 날 애로구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손윗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 형님이 곳에 집에 가서 아버님께 고자질하셨어요? 진짜 나이가 몇인데 고자질이라니. 큰애가 그럴 사람이냐? 큰애가 말 안 한다고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장 사과하지 못해! 동서는 시아버님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도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시아버님에게 고작 그런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화를 내시면 너무 섭섭하다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였죠. 하지만 시아버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동서를 노려보고는 제게 당장 사과하라는 말을 한 번 더 하셨죠. 제가 무슨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사과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튼튼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신발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버님. 장애? 작은 애 너는 말 조심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이게 지금 조심하는 사람의 태도냐? 시아버님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지만 동서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제가 신발을 선물한 것에는 좋은 의미라고는 조금 더 들어있지 않다고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교통사고로 다리도 불편하다는 사람이 우리 애들한테 신발이라뇨. 자기 불행을 우리 애들도 똑같이 겪어보란 심보가 분명하잖아요. 동서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시아버님께서도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동서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는 그대로 동서의 따귀를 날리셨어요. 거실에 쫙 하는 소리가 울리면서 동서가 바닥으로 넘어졌죠. 시아버님께서 직접 손을 대실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시아버님을 바라보았죠. 한 대를 맞았을 뿐인데 얼굴이 빠르게 부어오르고 있더라고요. 감히 우리 집안을 속여서 결혼했으면서 뭐? 그네가 어쩌고 저째? 속이다뇨. 아버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버님 손주 낳은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동서가 소리를 지르며 시아버님께 대들었죠. 시아버님께서는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더니 동서를 노려보며 방에 있는 저 아이들 정말 자신의 손주가 맞는지 물어보셨죠. 시아버님께서 동서의 따귀를 때렸을 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당황스러운 얼굴로 시아버님을 바라볼 정도인데
동서는 더했죠. 충격으로 입을 떡 벌린 상태로 움직이지도 않더군요. 대답해봐라. 저 애들이 정말 둘째 자식들이야? 네가 만나고 다니는 동창이란 놈 자식이 아니고?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창이라뇨? 누구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아이들이야 당연히 그의 자식이죠. 제 뺨따리신 걸로는 부족하셨어요? 당연히 둘째 자식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확인한 것도 없이 여길 왔다고 생각하는 게냐? 시아버님께서는 안주머니에서 몇 장의 사진을 바닥으로 뿌리시고는 동서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주워들었죠. 모텔에서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 남녀가 찍혀 있었어요. 남자는 어디서 봤는지는 몰라도 낯이 많이 익더라고요. 하지만 여자는 누가 봐도 동서가 확실했죠. 동서는 사진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이걸 어떻게... 왜? 내가 이걸 어디서 손에 넣었는지 궁금하냐? 이 남자가 나를 찾아왔더라. 네가 낳은 자식이 내 손주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라고 말이다. 아주 당당하게 찾아와서는 DNA 검사까지 하자고 요구했지. 나도 처음에는 설마 했다. 그런데 진짜 그 남자 자식이더구나. 시아버님께서는 동서에게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직접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서는 시아버님께서 내민 결과지에는 시선도 주지 않고는 바로 시아버님의 다리에 매달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장난이었어요. 헤어지기로 합의했고 그날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언제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을 생각이야? 최근까지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시아버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왜 그 남자가 낯이 익었는지 기억이 났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동서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있었죠. 그 남자, 동선의 아파트 담당하는 경비원 맞지? 단지 입구에 있는. 뭐? 그놈이 여기에 있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서가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방금까지 시아버님의 다리에 매달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보이던 사람이라고는 보기 힘들었죠. 시아버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연기였냐고 하시더니 이제는 동서라는 사람이 너무 징그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변호사를 보낼 테니 이혼 서류에 얌전히 사인하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이혼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아버님. 누가 네 아버님이냐. 고집 부리면 재판으로 가는 거지. 얼마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내 반드시 이혼시킬 생각이니. 시아버님께서는 제게 가자고 말씀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집을 나서는데 동서가 죽어도 이혼은 안 할 것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소리를 질러? 조용히 해. 뻔뻔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고는 우리 가족 눈앞에서 당장 꺼져. 애들이 불쌍하다 진짜. 제 말에 동서가 더 소리를 높이자 그 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방님께서는 무척이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자신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겨워하셨죠. 동서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집으로 몇 번이나 찾아와서는 용서해달라고 몇 번이나 빌었죠. 하지만 시아버님께서도 서방님도 끝까지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이셨답니다. 결국 서방님 부부의 이혼은 재판으로까지 번졌고 그 재판에서 판사는 서방님의 손을 들어주었죠. 거기다 동서의 내연남은 동서가 자신을 속이고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식인 양 둔갑시키려고 했다고 동서에게 소송까지 걸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동서는 위자료는커녕 아이들을 데리고 쫓겨나듯 집에서 나가야만 했죠. 그 일이 있은 이후 시댁의 공기는 엄청 무거웠어요. 서방님이나 시아버님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 정도였죠. 동네에서도 저희 집을 두고 말이 많더군요. 온갖 루머들이 판을 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가 입양 절차에 따라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죠. 남편은 입양 처음부터 무조건 딸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무조건 딸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저희가 입양하기로 한 아이는 남편의 바람대로 아주 귀여운 여자아이였어요. 동글동글한 얼굴에 눈이 얼마나 큰지 금방이라도 쏟아내릴 것 같았죠. 아이를 보고 있다 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집으로 온 첫날부터 시아버님께서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버릇 잘못 둔다고 그렇게 말해도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는 유난이라고 하시면서도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으면 그 머리맡을 지키고 앉으셔서는 한참을 바라보고 계셨죠.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면서 말이죠. 가슴으로 낳은 우리 하늘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미래가 오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